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이자 대한탁구협회를 이끄는 탁구 레전드 우리 유승민 회장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재 IOC 위원과 대한탁구협회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유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멘트부터 이미 거의 방송인 같으세요. 그리고 하는 일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시작 전에 호칭 정리 먼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뭐라고 부르시는 게 좋으신지 뭐 위원님, 위원장님, 회장님. 어우, 너무 많아. 네, 뭐 너무 그냥 많아가지고.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왜냐면은 뭐 이런 직함이 좀 많긴 한데 네. 그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활동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냥 위원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 선수라고 부르는 분도 계세요. 아직까지 유승민 선수 또는 네. 뭐 유승민 감독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편안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일을 하시는 IOC 선수위원이니까 네. 위원으로 한번 통일을 알겠습니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금 소개해드린 직책 외에도 정말 말씀드린 대로 큰 역할을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정말 요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것 같은데 몸이 정말 2개, 3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네, 조금 일정이 좀 한 번에 또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또 특히 해외 일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해외 일정 없을 때는 또 온라인 회의라든가 아니면 국내 일정들이 또 탁구 관련된 거 또는 뭐 재단 관련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바쁘게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이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앞으로 한 달간 출장도 갈 거라고 그러던데 맞나요? 네, 바로 이제 출장을 이제 떠나기 바로 앞서서 이게 나온 네. 거라서요. 어디 네. 가시나요? 일단 미국 갔다가요. 네. 그다음에 태국 갔다가 그리고 오면 바로 유럽 이제 로잔 갔다가요. 스위스 로잔 갔다가 그리고 이제 바로 거기서 이제 요르단으로 이동해가지고요. 일정 보고 한 12월 한 4, 5주 정도 있을 예정인데 중간에 잠깐 한국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 기간도 이제 조금 회의들이 이제 네. 몰려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바로 나갔다가 오면은 이제 12월 한 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 엄청 쌓이시겠네요. 그러니까요. 마일리지는 뭐 제 나이에 비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육군 장수도 부족할 것 네, 같아요. 자,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셔서인지 뉴스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딱 이름을 말하면요. 이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랑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셨어요. 네. 이제 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랑 이제 거의 뭐 동급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아니 뭐 그분은 그분대로 또 이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하시고 저는 체육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좀 되게 에피소드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랑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주위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유승민 의원 연락처 좀 알려줘 했는데 유승민 의원님 연락처를 알려줘가지고 메시지를 남겼더니 유승민 위원이겠죠 하면서 이렇게 답변이 왔다라는 또 에피소드를 제가 어저께인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은데 지난번에 한 번 또 실제로 만난 적이 좀 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도쿄에서 코로나 걸렸는데 걱정이 되셨는지 안부 메시지가 오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번 뵌 적은 있습니다. 네. 두 분 투샷도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검색도 많이 해보세요. 본인의 이름. 포털 사이트에. 네 하는데 저는 유승민만 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제 나오는데 유승민하고 이제 뭐 탁구를 붙인다든가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저에 대한 기사라든가 아니면 탁구에 대한 기사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차별화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보니까 유승민이라고 치면은 유승민 전 의원께서 네. 먼저 나오고 네. 이 다음 아래 두 번째로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네. 좀 아쉽지 않으세요? 좀 불편하다. 내 거 할 때 한 번에 딱 나오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실시간 검색 1위에 딱 오를 때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놀래서 보면 이제 그 의원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신 것들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지금은 너무 적응이 많이 돼가지고요. 뭐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탁구협회장과 IOC 선수위원 이런 중책이 정말 어느 정도로 일이 많은지 뭐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100일만 보면은 이 앞에서 어느 정도 일을 나라를 많이 갔다 오셨고 어떤 일을 많이 하셨는지요? 제가 한 5월 이후에 유럽도 한 2번 갔다 왔고요. 미국도 갔다 왔고 뭐 태국도 갔다 오고 하여튼 되게 많이 다녔는데 뭐 좀 세보진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굉장히 많이 다녔고 죄송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요즘 이제 온라인 회의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회의도 굉장히 많고 또 탁구 관련된 행사가 많아서 또 부산도 갔다가 또 평창 관련된 행사에 또 평창을 갔다가 그래서 사실 제가 차량을 하나 렌트를 했거든요. 근데 3년간 너무 많이 타가지고요. 할증을 이제 받나 봤는데 할증을 낼 정도로 몇 만을 타셨는데요? 저희가 3년 다녔는데 한 12만 킬로를 탔는데
제가 보통 1년에 한 5개월 이상은 해외 나가는 걸 감안했을 때 탄 거에 치면 굉장히 많은 횟수를 탄 것 같아서 국내에서 다니는 활동 양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5개월을 해외 체류 하신다고요? 보통 제가 검색을 한번 제가 좀 검색을 하고 이거 봤는데 2018년도에 제가 180일을 집에 못 들어갔더라고요. 네. 집에 못 들어가셨어요? 네, 180일 정도를 집에 못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서서히 이제 오픈이 되면서 이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아유, 자녀들이 2분 있으신 걸로 아는데 잘 못 봐서 좀 미안하고 그러시겠어요? 네, 또 남자아이들만 둘이다 보니까 아빠를 좀 찾는 경우가 좀 많은데 아이들도 이제는 뭐 적응을 해가지고요. 그 어디 갔는지 뭐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예, 지난달에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즉 이 에녹이라고 네. 부르는데 이 서울 총회 때는 더 바빴을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좀 흥미로운 건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네. 이제 IOC 각국 위원들하고 좀 회식도 하고 하셨을 네. 것 같은데 네. 뭐 재미난 일도 좀 있었는지요? 우선은 이제 제가 한 7년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국제 스포츠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인맥을 많이 쌓아놨어요. 인싸.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오시는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많고 친한 분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이제 식사도 많이 하고 또 위에 가서 뭐 와인도 한 잔 같이 먹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런 데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 이후의 시간이 굉장히 바빠가지고요. 아침 7시부터 구두에 양복을 이제 풀로 딱 장착을 하고 한 11시, 12시 되면 이제 그때 풀 수 있는 야. 경우고요. 그 스위스 로잔을 가도 회의를 가도 보통 스케줄이 한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12시까지 되니까 옷을 이제 좀 가서 운동 좀 하고 옷을 많이 챙겨가도 다양하게 뭐 소화를 못하고 거의 양복 한 벌 입고 와이셔츠 아하. 입고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프리 회식 때 좀 뭐 재밌었던 일화 있었나요 혹시? 뭐 재밌었던 일화라기보다는 이 코리아 바베큐에 대한 굉장한 뭐랄까 열정들이 있어요. 해외에서 유명한가요? 네,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분명히 고기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자 그러는데 제가 저녁을 다른 걸 잡을까 했더니 또 고기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평창 올림픽 때 거의 매일같이 소고기를 먹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불고기도 이번에도 먹고. 굉장히 이 패턴이 다 고깃집으로 이렇게 예약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K푸드 의 위력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또 한식 세계화에 또 일조하고 계십니다. 네, 엄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요,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NBA 스포츠에는 국대는 국대다에 출연해서 멋진 탁구 경기도 보여주셨거든요. 진짜 장안의 화제였고 또 많은 분들이 감동의 눈물까지 많이 흘리셨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땠었죠? 그 이후에 제가 라켓을 안 잡고 있습니다. 네, 결국 충격을 어땠길래 라켓을 안 잡으시나요? 제가 그 김택수 우리 현 대한탁구 전무님한테 3대1로 졌죠.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고요. 제 스스로도 이게 아닌데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져서 또 많은 이슈거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김택수 감독이 나오셔가지고 또 엄청 막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걸 제가 그럼요. 들었는데 많이 털고 가셨습니다. 또 패자는 또 말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상대였던 김택수 탁구협회 이사가 12년 선배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50세를 넘기셨는데 저 당연히 유승민 위원이 이길 네. 줄 알았거든요. 네. 이 사람 너무 방심했던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길 줄 알았고 끝나고 나서도 내가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 괜찮았는데 이제 좀 조건이 조금 달랐어요. 우리 김택수 전무님하고 저의 조건이 좀 달라. 이건 핑계 같긴 한데 저는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됐고 김택수 전무님은 그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항상 이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공을 계속 치시는 거예요. 좋은 선수들의 공을. 근데 저는 탁구 연습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민생 투어를 좀 했죠. 그래서 여기 일정이 있어서 가면 그 근처 탁구장 좀 섭외해가지고 가면은 후배가 운영하고 있거나 그러면 가서 탁구장 회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좀 이렇게 간헐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스포츠라는 거는 이 속임수가 없다. 연습량이 없으면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그거는 자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거는 준비 부족이고 충분히 패배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땀은 거짓말하지 않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패배하고 나서 이 충격적인 결과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나 어떤 메시지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특히나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글쎄요, 뭐 저는 오히려 그 김택수 전무님한테 진 거는 그래도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그 예전에 그 이승수라고 그 5학년짜리 그렇죠. 우리 까마득한 우리 유망주 선수한테 진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피드백을 받아가지고요. 그때 줬었나요? 그때 잠깐 그 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시켜가지고 했는데 졌어요. 한 세트를.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나요? 아니 진짜로 진 거 맞냐? 진짜 했냐? 아니면은 뭐 그때 국가대표 선수 맞냐? 뭐 등등 많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오히려 제가 진 것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그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제 자기 합리화를 했을 때 내가 탁구협회 회장이니까 나를 희생해서라도 탁구 발전을 이바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위안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요. 오늘은 좀 빠르게 질문 한번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김택수와의 탁구 대결 네. 다시 하면은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네. 자, 하나, 둘, 셋. 오. 다시 이긴다.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 이제 한 번 더 해보고 싶긴 해요. 그때 그 분위기는 승패를 떠나서 다시 한번 그런 설레임과 긴장도를 느꼈다라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프로그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미 전했었고 다시 한다 그러면은 저도 나름대로의 이 플랜에 맞춰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똑같이 이번에- 그 김택수 이사처럼 연습을 해가지고요. 제대로 훈련하겠다. 네. 같은 시간을 두고 같이 연습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제가 이긴다고 봅니다.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해외 체류만 5개월씩 하는데 그거 맞아요.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집중을 한번 쓴맛을 봤으니까 한번 집중을 좀 해서 이제 끝나자마자 네. 이거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미 PD님한테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김택수 우리 감독님도 굉장한 실력과 열정을 갖고 계시지만 끝나고 나서 좀 고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기에 올인을 하셔가지고 부상도 오시고 좀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끝나고 나서가 오히려 되게 편했어요. 몸도 편하고 그래서 한번 더 하면은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즌 2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 설득전 한번 기대됩니다. 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 유승민 회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구선영의 프로필! 17세 1999년 제7회 아시아 청소년 탁구 선수권에서 단식 복식 우승을 시작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했고요. 4년 뒤 22세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탁구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06년 세계 탁구 선수권 단체전 은메달, 같은 해 도하 아시안 게임 단식 동메달, 2008 베이징 올림픽 단체전 동메달, 2012 런던 올림픽 단체전 은메달, 은퇴 후에는 34세에 2016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회에 올랐고요. 2018년 경기대학교 석좌 교수, 그리고 37세인 2019년 대한탁구협회장에 올랐습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2024 부산 세계선수권 공동조직위원장까지 맡은 직책이 정말 많습니다. 총평, 탁구 선봉장 유승민, 전 세계라는 탁구 코트에 스매싱을 날렸다. 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탁구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 올림픽 금메달도 그렇고요. 또 각종 최고 자리에 이 젊은 나이에 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을요, 흔히 이 천재라고 하는데 탁구 천재 그 자체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들 천재라고 하시는데 정말 많이 들었죠, 그 얘기. 네. 그냥 저는 좀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무리 천재성이 있더라도 롱런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많이 봤고요. 한편으로는 천재 소리를 못 듣고 굉장히 재능이 부족하다라는 선수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또 롱런하는 선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런 천재라는 수식어, 신동이라는 수식어 저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 어깨를 조금 무겁게 만들었는데요. 그걸 또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게 오히려 적당한 부담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이겨내기 위해서 막 이게 노력을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천재 소리를 듣기에는 좀 과분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은퇴 이후에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정말 노력형이 맞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많은 노력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선수할 때는 저 한 몸 챙기고 제 기술 발전을 위해서 또 시합이 딱 정해졌다고 그 루틴에 맞춰 탁탁탁 준비를 하면 됐는데 이 행정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탁구계를 위해서, 또 스포츠계를 위해서 하는 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고 또 제가 앞장서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선수들 지도자들보다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이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느끼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웬만하면은 게으름 피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부지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행정가로서의 제일 큰 비결이라면 아마 그 부지런함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부족하더라도 부지런하면은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미리 준비를 하면은 그만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전문적으로 행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또 뭐 스포츠 외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스포츠 외교를 공부한 외교관도 아니고요. 그냥 선수 출신에 그냥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제가 열심히 하는 것뿐인데 그런 부족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고 처음에 IOC 회의를 처음에 가는데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근데 보통 회의 자료가 기존에 먼저 오잖아요. 며칠 전에 오면 그 회의를 자료를 갖고 토론을 좀 했었어요. 영어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스포츠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몰랐을 때도 무조건 열 몇 시간 날아가는데 한마디는 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은 그런 걸 미리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 사전에 모의 회의 같이 좀 먼저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용도 당연히 알아야 숙지가 우선이지만 또 그걸 또 영어로 다 혼자서 가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학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이 네이티브 스피커들 같이 이렇게 잘할 수는 없어요. 잘할 수는 없지만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언을 또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또 정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뭐 영어가 정말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미리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좀 미리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충분히 소통도 하고 저의 의견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한국 탁구 요즘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최근 소식을 한번 들어보자면요. 탁구 대표팀이 중국 청두 세계 탁구 선수권에 참가를 했고요. 단체전 대회였는데 이 남자부가 또 좋은 성적을 냈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에 중국 청두에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했는데요. 이게 단체전이었어요. 저희 탁구는 개인 종목 1년, 단체 종목 1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경년제로 나뉘는데 2020년도 부산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 하려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만에 처음 네. 열리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게 연기 또는 취소될 줄 알았어요. 중국 상황이 지금 더 그렇죠. 저희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한 번 연기 끝에 강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준비가 철저하고 또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안전한 상황 속에 치렀고 다행히 우리 남자 팀이 단체 3위를 이제 하면서 명맥을 좀 유지를 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로 교체가 되면서 그 선수들이 나가서 이 큰 무대에서 경험했는 걸로 위안을 삼아야 됐었던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진짜 2년 동안 이 불확실성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하냐 마냐 갔을 때 어떤 것들 여러 가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 했는데 이번 대회는 굉장히 완벽한 분위기 속에서 잘 치러졌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도 현장에서의 좀 운영, 행정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2024년 다음 개최지가 이제 부산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더 유심히 대회 운영 지켜봤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많이 배우고 좀 느낀 게 있을까요? 확실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치른 거다 보니까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이 저희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격리됐다 그래야 되나? 격리는 법을, 아닌데 예, 완전히 이 스트릭한 법을 안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중도 없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완벽하게 치렀는데 제 눈에는 그런 것들만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치러야 되니까 또 저희가 심지어 단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치렀는지 봤는데 정말 잘 치렀고 개막식이 좀 인상 깊었어요. 짧지만 임팩트 있는 굉장히 요즘엔 또 분위기가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굉장히 이 미디어 파사드 같이 이렇게 쫙 쏴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24년에는 이거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현지에서도 국제연맹 임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큰 소리는 치고 왔죠. 이거보다 2배는 더 잘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피력하고 왔습니다. 이야. 네, 말씀해주신 대로 2024년 부산에서 세계 선수권 개최된다고 했는데요.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또 홀수회는 단복식 대회, 짝수회는 단체전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부산 대회는 단체전 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20년에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2024년에 다시 개최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저희가 다시 재유치를 했다라는 게 좀 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든 게 이제 대회 준비가 다 끝났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달 전에 그 국제연맹에서 마지막 그 실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 실사하고 정말 퍼펙트하고 막 엑설런트하고 막 총평하고 이제 국제연맹 임원들은 호텔에서 자축하는 분위기로 와인 한 잔 먹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시장님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전화를 딱 받으시더니 일어나셔야 되겠다고 첫 번째 확진자가 부산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조추첨식이 있었거든요. 다 줄줄이 다 취소가 되면서 연기가 3번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연기가 3번 된 동안에 저희는 조직을 계속 꾸려야 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재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도저히 안 돼서 질병청의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취소를 했고 그 대회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도 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재개최를 하지 않으면 탁구협회가 앞으로 이제 나아간 데 있어서 어렵겠다 해서 이번에 총력을 기울여서 다시 한번 재유치를 했고요. 그런 경험이 있고 아픈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24년 대회는 보다 뭐라 그럴까요? 잘 치룰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기고요. 또 굉장히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우리 탁구인들이 다 표까지 다 구매하셨던 분들이 그 대회를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좀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또 준비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2024년이 국내 탁구가 도입된 지도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공식적으로 저희가 딱 대회가 그때 시작됐다가 아니고 뭐 예전에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때 처음으로 국내 이제 탁구 대회가 열려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됐다고 해서 제가 24년을 100주년으로 이제 잡았는데요. 국제 탁구 연맹은 26년이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저희는 그러면은 이거를 명분 삼아서 탁구 세계 선수권 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탁구 페스티벌 같이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탁구 동호인들이 오셔서 대회만 구경하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대회를 하나 여는 거죠. 그래서 그 대회도 참가하시면서 뭐 탁구도 보고 그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지난 9월에 대회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 공동 조직위원장도 맡으셨는데 이 다시 시작하는 만큼 어디에 중점을 좀 두고 계시고 한 번도 못한 뭐 대회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대회를 성공 개최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이제 안전하게 잘 치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지만 저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은 팬들과 함께하는 대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IOC에도 요즘에 올림픽 같은 거 하면은 굉장히 팬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페스티벌 같은 주간을 만들어서 팬들이 다양하게 그 탁구를 통해서 부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분위기를 이제 만들고자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홍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홍보, 마케팅, 뭐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등등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직 뭐 1년 한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1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공격적인 홍보가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홍보하는 것도 단순 홍보가 아니고 그런 기념대회 같은 것들 또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셀러브리티들이 탁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같이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누가 연예인분들 중에 셀럽 중에 많이 치시죠? 굉장히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아이돌 그룹의 분들도 많이 치시고 또 뭐 다양한 뭐 배우 뭐 할 거 없이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저한테 네, 다 있어서. 대표적으로 누구인지 한번 딱딱딱 한번 소개해 주세요. 뭐 강호동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탁구를 잘 치시고, 네. 뭐 강승윤 씨도 뭐 굉장히 실력이 좋으시고, 그래서 그걸 계속 연결해서 나가려고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죠. 네. 섭외가 되겠네요. 네, 진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부산 세계선수권은요. 또 그해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더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올림픽에 버금가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번 그 청도 세계 선수권 대회는 유럽의 강호들이 몇몇 출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출전 안 했는데 저희 때는 이제 올림픽 티켓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유럽의 강호든 중국이든 전 세계에 있는 최고의 선수들이 다 모여서 아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탁구 팬들은 최고의 경기력을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될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만반의 준비를 지금 선수들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위원님이 가장 좀 기대가 된다 하는 선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사실은 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좀 응원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남자 선수들과 여자 선수들이 있다면 남자 선수들은 이미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계속 성적이 이제 조금씩 이제 처지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희망을 본 거는 저희가 그래도 신유빈 같은 선수, 지금 잠깐 이제 부상에서 지금 회복 중이지만 그 밑에 또 김나영 선수가 또 이번에 등장을 했어요. 18세인데 그런 친구들이 아마 2024년도에는 또 뭔가의 하나의 좀 이슈몰이를 하지 않을까, 또 사고를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청도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저도 직관을 굉장히 열흘 동안 좀 디테일하게 했는데 그런데 좀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제 대회인 만큼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는 이제 뭐 국민적인 관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 단일팀 형사 네.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현재로서는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된 분위기라 갖고 과연 이게 실현될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 단일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분위기도 좀 많이 얼어붙어 있고 그렇지만 탁구는 항상 이 남북 관계 스포츠 교류에 있어서 항상 앞장서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저희 수석부위원장으로 현정화 우리 감독님을 모셨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는 또 굉장히 또 앞장서 계신 분이고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또 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남북 단일팀 말고도 뭐 어떤 또 다른 깜짝 카드나 뭐 이벤트 좀 기획하고 계신 거 좀 있을까요? 현장에 와 보시면 표를 끊고 와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취재를 갈 건데 선공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 선공개를 좀 하게 되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네. 다양한 뭐 이벤트들을 좀 계획하고 있긴 하지만 뭐 현장에서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행사들을 많이 기획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엔 좀 아직은 이른 단계다 보니까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네,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벌써 표 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단 젊은 선수들로 세대 교체 또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바로 스포츠 질문 들어가 볼게요. 돌바로 X 질문. 2024 부산 세계선수권 우리나라 남녀 대표팀 중 한 팀은 우승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오.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네. 그럼 특히 어느 팀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남자 팀 같은 경우에는 저 한 포인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중국 팀이 그 난공불락 중국이 일본한테 2경기를 뺏기면서 하리모토라는 선수한테 굉장히 고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기가 꽤 나와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2004년에 왕하오한테 아무도 못 이긴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포인트 넘어가고 한 세트 넘어가다 보니까 흔들리면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한 대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남자 팀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2002년 아시안 게임 때 부산 아시안 게임 때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홈에서 했을 때에 좀 좋은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또 탁구협회장으로서 또 그렇게 성적이 나야지만 저희도 또 선수들도 그렇고 다 자신감을 또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5를 자신 있게 딱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또 우리 국민들 파이팅이 또 있다면 못하고 뭐가 맞습니다. 있겠습니까? 네.
네, 올해 대표팀도 이제 새로 출발을 하고 처음 출범한 프로탁구 리그도 좀 잘 마무리가 되면서 정말 탁구 중흥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 수건이었던 어떤 프로 리그 출범에 좀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사실 뭐 타이틀 스폰서, 큰 스폰서도 유치해 오시고 네. 많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뿌듯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항상 무거워요. 왜냐면 이게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저희가 뭐 좋은 타이틀 스폰서께서 이렇게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니 이렇게 출범이 됐는데 이제는 탁구인들이 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안재영 위원장님 만나서 또 여러 가지 당부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제 탁구인들이 또 탁구라는 콘텐츠가 충분히 그 정도의 파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가 항상 어렵거든요. 처음에 뭘 시도를 해서 만들면 한 3년 정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 12월에 곧 시즌이 시작되니까요. 작년보다는 좀 더 발전된 어떤 그런 포맷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1월 말에 시작했던 이 프로리그 5월 말에 잘 마무리가 됐고요. 또 12월에 두 번째 시즌 열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시즌 치르고 좀 어떤 점들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지 특히 좀 눈에 띄었던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네, 첫 번째는 홍보 마케팅이고요. 두 번째는 관중 유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선수들의 경기력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첫 번째 시즌을 하다 보니까요. 장점과 단점이 좀 있었어요. 경기력 측면에서 단점은 이제 좀 연령이 있는 선수들이 좀 힘들어했어요. 체력적으로 게임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를 처음 해봤잖아요. 리그를 그렇죠. 원래 토너먼트만 하다 그렇죠. 보니까 단기 거기다가 대회인데. 탁구 같은 경우는 국제 대회도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피로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 김나영 뭐 이런 선수들, 변서영 이런 선수들 같이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하다가 국제대회를 나가면 좀 적응하는데 몇 대회가 걸렸는데 워낙 게임량이 많으니까 나가서 바로 8강, 4강 가는 그런 경기력을 또 보여줘서 경기력 측면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린 선수들로 봤을 때는 게임 감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무대인 것 같고요. 홍보 마케팅은 아무래도 첫 해다 보니까는 좀 부족한 점도 있고 홍보 마케팅이라는 결국은 예산이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 또 관중들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났고 또 저희 체육관이 이제 수도권에 위치한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시즌부터는 더 많은 관중들이 현장에 찾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광교 그대로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제가 이제 요청드린 거는 올해부터는 이제 홈앤더어웨이를 하려면은 저희가 프로연맹이 정식으로 출범이 돼서 연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뭐 광주든 대구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이게 라운드별로 한 번씩 가서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팬들도 프로리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렸고 아마 추진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국 프로탁구 리그 앞으로도 잘 정착하고 또 멋지게 부흥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2명뿐인 IOC 위원입니다. 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방한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요 항상 그 옆에 유승민 위원이 있었고요. 또 바흐 위원장이 유승민은 내 친구다라면 좀 각별한 그런 사이를 많이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두 분 사이가 진짜 많이 가까우신 것 같아요. 자주 뵈니까요. 네. 네, 자주 뵙고 또 한국에 자주 오시니까요. 제가 당연히 IOC 위원으로서 뭐 공항 영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스케줄을 같이 또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주 뵈니까 또 이렇게 친밀감이 느껴지고 이번에도 이제 가실 때 이제 제가 배웅을 가면서 또 한두 시간 정도 같이 또 면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요. 정말 특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죠. 네, 평창 동계올림픽만 해도 사실은 없던 그 남북 단일 팀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데 굉장히 IOC가 많이 협조를 해줬고 거기에 또 장본인이시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이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보통 공식 석상이나 뭐 시상할 때 연설할 때 이럴 네. 때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유승민 위원이 알고 있는 좀 특별한 면모라든지 대중들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뭘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는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 보자마자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이라 어색하겠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할 이야기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서 선수들하고의 소통 또 모든 것들을 다 선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본인이 또 펜싱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 선수들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 환경이 굉장히 증폭된 것 같아요. 특히 뭐 저희가 글로벌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선수 대표자들 전 세계 선수 대표자들과 거의 뭐 정기적으로 콜하는데 항상 참여하셔가지고 현재 있는 이슈에 대해 다 질의응답해주고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열의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신뢰를 하고 존경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세심하면서 호탕하신 스타일이신가요? 네, 굉장히 또 선수 관련해 가지고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는 선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로서는 특히 선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일은 더 많아지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아니, 한국 자주 오시는데 한국 오시면 뭘 가장 좋아하시나요? 어디 가장 많이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지. 한국의 그 홍삼을 좋아하십니다. 홍삼. 네, 비타민을 드시듯이 항상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어. 이제 건강 유지를 이렇게 하신다고. 네. 한국에 올 때마다 아니면은 뭐 네, 평소에도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도 그냥 항상 이렇게 드셔서 어. 저희가 보통 이렇게 기념품으로 들고 갈 때도 있고요. 짜먹는 네. 거요? 아니요, 그냥 알약으로 아. 네, 태블릿으로 된 거를. 네. 그럼 이렇게 좀 종종 이렇게 좀 설 명절 때 이렇게 좀 우리 네, 남겨주시면 그래서, 보내주셔야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벌써 이제 한국에 굉장히 그러시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이야, 네. 홍삼을 좋아한다는 이야기 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또 그리고 IOC 위원 하면은 해외 방문 시에 뭐 흔히 이런 표현 많이 듣잖아요. 국빈급 대우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정말 좋다 하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 못 받으면 되게 아쉬울 것 같아. 이런 부분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뭐 와전된 부분들도 있고요. 뭐 아닌 부분들도 있는데 올림픽이나 국제 스포츠 행사에 가면은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그 정도로 대접을 잘 해주고요. 다만 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그런 측면만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IOC 위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IOC 위원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바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딱 나와 있는 게 그런 B급 대접에 그렇죠. 1년에 2차례 공식 회의 참여인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바빠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 그게 하나의 가장 그런 대접보다도 더 큰 가치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기회 통해서 정말 많은 본인이 하고자 찾아서 하는 일은 정말 많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들 구체적으로 IOC 내에서 어떤 일들 맡고 계신지 좀 말씀 좀 일단은 IOC에서 한 30여 개가 넘는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분과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마케팅위원회, 교육위원회, 뭐 올림픽 채널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6개 위원회를 참여하고 있어요. 6개요? 네. 그래서 거기 각각 위원회가 맡고 있는 역할과 미션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볼브가 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하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요. 물론 메인은 제가 선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가서도 선수들의 어떤 걸 맞춰서 이제 발언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딱 세세하게 어떤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기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뭐 현재 뭐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뭐 인종차별 이슈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저희가 긴급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 관련된 선수위원회랑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즉각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온라인 회의가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회의도 보통 보면은 유럽 시간에 보통 맞춰지면은 뭐 밤이 넘어간 새벽에 할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보통 뭐 IOC 분과위원회라고 하면 한두 개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욕심을 내셔갖고 6개까지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선수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보니까요. 조금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얻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선수들한테도 알려주고 또 제가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도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업데이트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IOC 위원
8년 임기가 이제 2024년 8월 파리올림픽 때 아쉽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 포스트 유승민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좀 빨리 뽑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이게 이 제공되어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마 1년 전쯤에 이 어플리케이션 오픈을 해가지고 각국의 NOC들한테 이렇게 보내는데 지금 좀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긴 한데 제가 느낀 건 좀 미리 그래도 좀 준비를 하고 하면은 처음부터 되고 나서 적응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 뭐 자천 타천으로 이렇게 뭐 본인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표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준비한다면은 저보다는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차기 선수위원 후보가 되기 위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면 뭔가요? 일단 정해져 있는 자격과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전 올림픽을 뛰었거나 현 올림픽을 뛸 예정이거나. 그러니까 파리로 보면 파리를 이제 출전했거나. 출전을 하거나 또는 파리 전인 도쿄 올림픽을 출전을 했거나 하면은 다 자격 요건은 갖춰집니다. 네. 좀 더 뭐 좀 선출 가능성, 우리 후보 내에서도 뽑힐 가능성이 높은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면 좀 더 가능성 높다. 뭐 일단은 본인의 사랑에 언어가 비춰볼 좀 때.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선거는 저희를 처음 본 선수들이 뽑는 거예요. 올림픽 출전한 선수들이 전 종목 선수들이.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 보니까 그 나온 후보자 23명 중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알아보는 선수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엘레나 이신바에바 선수. 미녀세라고 불리우는 우리 유명한. 높이뛰기, 네. 장대 높이뛰기였죠. 네. 그 선수 말고는 각 종목에서는 다 이렇게 아는데 타 종목 선수들이 이렇게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돌발 OX 질문. 포스트 유승민 점 찍어놓은 선수가 있다. 하나, 둘, 셋. X 없습니까? 요새 뭐 보면은 이 배구의 김연경, 골프의 박인비, 사격 진종호 선수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던데 그중에서는 점 찍은 선수는 없나 봐요. 뭐 제가 점 찍은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점 찍었다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전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만큼 내가 그래도 활동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한마평에 오르는 선수 3명 외에도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발할지는 그거는 우리 대한체육회 KOC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정말 강한 이 마음가짐을 갖고 정말 이 기여를 할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점 찍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친구들이 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된다면 이 선거에 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후보자가 결정되면은요,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강원에서 열리는데 이때 또 유승민 위원이 같이 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도 시키고. 너무 좋은 기회죠. 네,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첫 해에 갔을 때 되게 뻘쭘했거든요. 내가 여기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언어도 잘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동계 청소년 올림픽 때는 유스 올림픽 연들이 많이 오고 네. 전 세계 IOC연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IOC연들이 뽑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같이 네트워킹을 한다면 그 선거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다시 탁구 얘기로 돌아오자면요. 최근에 탁구 발전 및 홍보를 위해 좀 굉장히 애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연말에는 이제 홍보를 위해서 기자들하고 탁구 대회도 한번 하신다고 들었는데 되게 접촉을 되게 면을 늘리나 봐요. 네, 이제 제가 국내 활동이 사실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해외 일정이 또 대부분 있으면 해외를 좀 중점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도 있고 또 내년엔 또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도 저희가 개최를 해요. 강원도 평창에서. 그리고 탁구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스포츠계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제가 좀 홍보에 좀 뛰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방송이나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힘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군대에서 또 병장축 탁구 좀 쳤었는데 네. 제가 한 게임 치면 제가 한 점 딸 수 있을까요? 한 점 글쎄요. 잃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때 제가 라켓을 안 잡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스포츠를 같이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작지만 자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또 탁구에 대해서 관심도 그렇죠. 갖고 또 그 프로그램이 한번 나가면 굉장히 이 문의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이게 탁구 저변 확대뿐만 아니고 탁구 산업 쪽으로도 많이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탁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고 계시는데 올해 조타가 만 일도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탁구 전용구장을 건립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많이 힘들어졌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아, 네. 그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그 군수님도 바뀌시고 도지사님도 바뀌시다 보니까 뭐 그또 바뀌시자마자 그런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공감은 되고요. 다만 이미 치르기로 다 해서 홍보까지 다 하고 한 상황에서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근데 뭐 포기를 한 게 아니고 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게 내년 한 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홍천군하고 계속 지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홍천에 계시는 체육인들, 국민들도 지지를 해주고 계시고 전국에 있는 정말 수십만에 달하는 탁구 인구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카메라 보고 우리 그 탁구 전용구장 건립 좀 이렇게 응원 모아달라고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군수님, 도지사님, 네, 군수님, 레고랜드 도지사님. 하셨던 네. 군수님이시. 김진대 지사님 그리고 우리 신영재 군수님 뭐 저희 탁구 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마지막에 이게 잘 통과될 때까지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탁구 팬들 그리고 홍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탁구 전용체육관이 홍천에 잘 유치가 돼서 많은 부가적인 혜택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되길 바라겠고요. 네. 그 밖에요, 예, 탁구 발전을 위해서 이제 추진 중인 사업 프로젝트, 좀 성과가 나는 것들은 좀 무엇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좀 잘 되는 건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내년에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네, 야심차게 준비하는 게 아직 뭐 좀 이르긴 한데 그 유소년 아카데미를 만들 예정이에요. 유소년 아카데미. 네, 저희가 가면 갈수록 뭘 느끼냐면은 그 초등 중등이 줄어요 선수가. 그리고 이제 2세들이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물론 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 학교를 갔는데 반이 저가 다녔을 때보다 많이 축소가 됐고 한 반의 아이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유소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를 딱 보면 그 지금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투자한 친구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중국에 이제 류거량 회장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한 7살 때부터 준비를 시키려고 한다 내년에 했더니 너무 늦는 거 아니냐고. 자기들은 4살, 5살 때부터 보통 한대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탁구가 이 명맥을 유지하고 2024년 100주년을 기점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또는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이 되려면 유소년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초에 정말 야심차게 제가 유소년 아카데미를 지금 하나 만들려고 런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모 기업에서 흔쾌히 이거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기로 해서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유소년들이 정말 하나의 팀이 돼서 교육이면 교육, 또 글로벌 매너면 글로벌 매너, 그리고 탁구 경기면 경기, 훈련이면 훈련, 그리고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유소년 아카데미까지 정말 다양하게 또 다양하고 또 많은 곳에서 탁구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만큼 또 얼마나 한국 탁구가 부흥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와 함께 탁구 많이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네, 대한민국 탁구는 꾸준히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스포츠답게 앞으로 성적이면 성적, 또 행정이면 행정, 전부 다 정말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많이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그 탁구 대회라든가 탁구 이벤트들에 대해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